자, 24년 3월 고1 모의고사 39번에서 43번인데 과학 지문에 가까운 기술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글이 긴 대신에 사실 가나 수준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글을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설명해주는 파트가 있고 활용해주는 파트가 있어. 그래서 그 네 번째 문단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까지가 하나의 글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활용해서 벌채 연도라던가 유물의 제작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글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 글의 제재는 나이테겠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절 같은 거 있죠. 그 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찾으려면 역사책을 봐도 돼. 근데 역사책에 다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 절에서 나무를 하나 떼다가 와서 그 제작 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언제 잘려나갔는지. 근데 그 나무가 잘려나간 연도가 고려시대쯤이다. 그럼 이 절은 고려시대 이후에 세워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일단은 1문단 같은 경우는 크게 나이테의 쓰임이죠. 자,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기준이에요. 크게 심재와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와 변재는 딱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재는 그 중심에 있는 거고 변재는 그 변두리에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색깔이 어둡게 변했다.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두 개의 차이를 알고 가져야겠죠.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결국 나이테의 구분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형성이 될 텐데, 얘네는 처음에 자라다가 갇힌 애들인 거야. 나이테가 매년 이런 식으로 자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처음에 자라다 갇힌 애들을 심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변재,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숲이, 나무 껍질, 그 갈라진 나무 껍질을 숲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는 전체 나이테의 개수니까 심재 나이테 개수 플러스 변재 나이테 개수겠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는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의 너비를 살펴보면 이때까진 개수를 살펴봤어요. 너비를 살펴보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뭔가 법칙이 제시가 됐어.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비도 변하게 된다. 당연히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해도 있을 거고 햇빛이 좀 덜 쬐는 해도 있겠죠? 그렇다면 생장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지?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나무가 나이테 너비가 달라지는 이유는 매해 환경 요소들이 공급되는 양이 달라서야. 햇빛이 더 많이 쬐는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고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적은 양을 공급받은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생장을 한다는 거야. 왜냐 하면 자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가 너비가 달라지는 이유고요. 왜냐 하니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이유는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생장하는데 물, 해, 산소 세 가지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가 다 한 50 정도의 양을 충족해야 나무가 생장을 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생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해에 50, 60, 70의 환경 요소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생장을 하면 얘네가 그 할당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겠지. 이해가 돼요?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가장 부족한 데 맞춰야 남는 게 낫다는 거죠. 다른 게 부족해지는 것보단. 밥이랑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남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요.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이 너비 변화 패턴은 결국 수종과 환경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겠다는 거죠. 그치? 같은 소나무가 같은 인왕산에서 자란다면 너비 변화 패턴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같은 소나무가 하나는 인왕산에서 자라고 하나는 제주도에서 자란다면 너비 변화 패턴이 다르겠죠. 제주도는 비도 더 많이 오고 바람도 더 많이 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끊깁니다. 자, 요 문단은 결국 제한 요소의 법칙이에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연륜연대기 작성 방법인데요. 이 연륜연대기는 결국 A 수종이 A 다시 환경에서 자랐을 때의 연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나무의 연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가 인왕산에서 자랐을 때를 생각해보자 하고 예시를 들어준 거야. 그럼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살아있는 백살 나무의 연륜연대기인데요. 이건 결국 지금 인왕산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캐왔을 때, 소나무를 하나 벌채를 했을 때 나이테를 살펴보면은 얘가 1920, 나이테가 지금 한 100개가 있죠? 이 100개의 너비 변화 패턴이 이 그래프라는 거야. 요 개수가 나이테 개수고요. 요 그래프가 너비 변화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 어떤 해는 어떤 몇 번째 나이테의 너비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대요. 살아있는 나무를 벌채했을 때. 근데 인왕산 앞에 뭐가 있어? 경복궁이 있단 말이야. 경복궁에 쓰인 소나무가 인왕산에서 캐왔을 텐데, 인왕산에서 벌채를 해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쯤부터 보는 거죠. 겹치는 생존 시기가 있겠지. 그 1950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면, 인왕산 앞에 있는 어떤 건물을 지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랑 겹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연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랑 이미 벌채된 애랑 비교를 해서 겹치는 부분을 기준으로 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면 1000년 전까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겹쳤는데 계속 연륜연대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얘는 여기가 겹치고 얘네는 여기가 겹치고 얘네는 여기가 겹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긴 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어려워요. 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그치? 살아있는 나무니까 우리가 지금 벌채에서 작성하면 되게 정확하게 쓸 수 있죠.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대기와 비교하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겹치는 기간이 중요해요. 이 겹치는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방금 벌채한 애랑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된다.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연륜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연대기를 작성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지. 얘는 오래지 않은 과거야. 근데 이 오래지 두 번째 연륜연대기 오래지 않은 과거에서 또 1750년이랑 연결해. 1650년이랑 연결해. 쭉쭉쭉 연결하면 엄청 옛날 나무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연대기를 표준연대기라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긴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 나무니까 여러 곳곳에 쓰여서 표준 연대기가 있겠죠? 이 연륜 연대 측정은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가 있잖아. 그래서 이 긴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 소나무 유물이 하나 발굴이 돼. 그러면 이걸 다시 아까처럼 테이프 붙여서 계산할 필요 없이 긴 테이프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지. 편해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나옵니다.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제가 아까 그 심재 말고 생장 하는 부분이랬죠.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변제가 없으면 심재는 이미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갇혀있는 부분이잖아. 변제가 어떻게든 변화하면서 자라날 텐데 그게 없으면 얘가 생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조건 1이에요. 변제가 있어야 돼요. 그 유물의 변제 부분이 살아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표준 연대기를 정해서 비교해야겠죠? 얘는 결국 이거예요. 두 번째 패턴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 사실 얼마나 유사한 조건들이 많겠어, 그치? 이게 이때 쓰였다,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 두 번째는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이에요. 상관도라고 하면은 이 나무와 이 나무의 거리적인 상관도 이런 게 있겠죠. 인왕산인데 예를 들어서 인왕산에서 자란 두 소나무를 비교하는데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촉촉한 지역이랑 조금 메마른 지역이랑 하면은 상관도가 떨어지겠지. 같은 인왕산이라도. 그리고 일치도는 그 패턴 그래프 비교했을 때 모양이 일치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T값은 3.5, G값은 65%래요. 이 이상이어야 비교할 가치가 있다. 이 나무가 이 지역에서 이 시기에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2는 통계적 유의성이에요. 자,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까지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이렇게 긴 테이프가 있어요. 왜 그림을 못 그리네.
이렇게 긴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물 연대기를 갖다 대겠죠? 그럼 이 부분이 겹치겠지? 이 부분이 겹치는데 여기에 시작 나이테부터 마지막 나이테까지의 뭐 연도를 1900 몇 년도에서 2000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확정해서 얘네가 벌채된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 연도를 부여하는데요.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 즉 이때는 요게 벌채 연도가 되겠지. 변제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 끝까지 생장하다가 하나도 손상 안 입고 싹 잘라서 유물을 만들었어 하면 얘가 벌채 연도가 되는데요. 근데 한 여기서 여기까지 생장한 부분을 잘라낸 경우도 있겠지. 유물을 만들면서. 바깥쪽 나이테 잘려나간다면 이때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즉 뭐 여기가 마지막 나이테겠죠? 여기의 절대 연도에 얘는 벌채 연도가 되고요. 얘는 그렇지 않은 경우겠죠?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의 나이테 수를 빼서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리고 그걸 더하는 거죠. 이거를 A라고 하면은 플러스 A가 벌채 연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이제 다른 나무들에서 찾은 값인 거예요.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 2년을 더해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는 거야. 벌채 연도 더하기 1, 2년이 제작 연도겠죠? 어렵지? 네. 어렵지? 자, 문제로 가볼게요.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자문자답은 내가 묻고 내가 답한다는 거야. 맞지? 어떻게 측정할까? 나이테는 나이를 추정하는 데만 쓰일까? 아니야 라고 답했으니까 자문자답 맞죠? 두 번째는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지? 나이테 혹은 제한 요소의 법칙 이런 것들을 관련된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이테를 심재와 변제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에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개념은 맞아. 너네 어려웠잖아. 근데 친숙한 대상에 빗댔나요? 그랬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었겠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본 이 두 개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우리 요 그림 보면 심재가 가운데, 그 다음 변제, 그 다음 수피죠. X.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액이 아니죠. 생장세포가 많아서 밝은 색상을 띠는 거지 진액은 심재에 있죠. 나무의 수령은 현재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변제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령은 나무의 나이라는 뜻이고요. 연령이라는 뜻이고요. 변제만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심재도 더해야 되지.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아니죠,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이고요. 5번이 답인데요. 심지어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을 불가능하죠. 변제가 있어야 얼마나 생장했는지를 알 수 있지. 4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연륜 연대기입니다. 자,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지죠. 인왕산에서 자란 소나무랑 제주도에서 자란 소나무는 다르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들어지지. 얘네를 가지고 오면 만들어지죠. 자,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한 거는 그만큼 고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 아니야? 이것도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다고? 이거 아니죠.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생장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연륜 연대기죠.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였습니다. 42번 A를 바탕으로 보기에 연륜 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어려웠겠지? 왜 풀어야 되나 싶었겠지. 자,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입니다. 측정 참고 자료는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했고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의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음. 즉 변제가 거의 온전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 아까 A 부분에서 돌아가 보면 이 경우는 뭔가 평균된 어떤 A 값을 구해야 됐잖아. 근데 이 경우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변제고 여기가 숲이면 얘를 바로 사용했다는 거지. 이 부분이 안 잘려 나가고. 그러면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졸리지? 자, 서랍 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료인데요. 자, T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대? 아까 3.5 이상이야. 그럼 얘는 의미가 있어. 통계적으로. G값은 65%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니 얘도 의미가 있죠. 근데 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수령 100년께 60개, 150년께 77개였고요. 58개, 65개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연도를 부여한 자료는 이런 식인데요. 결국 뭐 이 부분이 함께 생장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연대기에 따르면 얘는 1700년부터 이까지 이런 식으로 자랐을 텐데, 그치? 근데 얘를 보면 여기 서랍 2를 보면 아까 서랍 2가
거의 수피에 일치한다라고 봤으니까 얘 벌채 연도가 1800년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1번부터 볼게요.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맞지? 유의미하니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다. 이것도 맞죠? 맞잖아. 이까지가 중첩되잖아. 1700년부터 1800년까지.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아니요. 아니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벌채 연도가 아니라 제작 연도죠. 아까 1, 2년 더 해야 한다 했지.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3개일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A에서 1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적어줄게. A는 규명, B는 고사할, C는 측정, D는 보유, E는 간주. 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 응? 2번. 말라 죽을 이 고사할 이 맞는 이유가요. 이건 살짝 문맥을 봐야 되거든. 앞에 돌아가 볼까? 문제로. B.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말라 죽을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 아니야? 3번이에요. 3번 C 보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한대. 개수를 측정하면 헤아리면 되는데요. 너비를 측정하는 건 재는 거죠.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어려웠죠? 지금 어땠어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혜영이는 첫 번째 지문이 어려웠어? 두 번째 지문이 어려웠어? 두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응. 이거 전에 해가지고 좀 익숙했어? 네. 근데 두 번째가 잘 모르겠어요. 그치? 하늘이 두 번째가 확실히 어렵지? 네. 아니 너무 이과랑 문과야. 하윤이는 첫 번째가 어려웠어? 두 번째가 어려웠어?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 앞으로 방학 때는 이런 지문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 볼 거고요. 숙제로 똑똑을 할 거예요. 괜찮지 않아? 이거를 숙제로 하면 너무 벅차지 않겠어? 아닌가? 괜찮나? X는 있는데 똑똑은 그치? 똑똑은 막 각 잡고 안 풀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딱 20분 해놓고 그 안에 시험 치는 것처럼 풀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똑똑은 좀 어휘력을 기르는데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조금 실전 감각을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고 2학기 때는 혹시 국어 똑같이 기말에 치나요? 네. 어땠어? 그 중간고사를 하나 10월 전에 보는 그것도 있구나. 그거 저는 하나에 여기에 시험이 하나예요. 아, 오케이. 어땠어요? 어려웠어? 근데 잘했던데? 하늘이 시험지 보니까. 하늘이는 잘했고요. 저는 에이. 에이. 충격받았어요. 그래? 그 정도 아니잖아. 아니야. 안 돼요. 문법이 어려웠어? 문학이 어려웠어? 틀린 거 틀린 거 보면 저 문학에서 문학에서? 김소월 시인이랑 그거 작품 마지막에 했던 거랑 근데 그 작품 말고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뭐라 하지? 알권리? 알권리랑 그리고 동물원 그거에서 그렇구나. 그런 거 할 때 은근 쌤이 아까 대충 시험지를 봤잖아. 하윤이 시험도 그렇고 그 중3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내신 국어에서 가장 많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런 걸 거잖아. 아까 푼 42번이 제일 많이 틀릴 것 같지, 애들이.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게 아니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오답률 1, 2, 3등이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 갖다 놓고 선생님이 윗글의 범위를 전체가 아니라 요만큼만 줘. 혹은 그런 주장, 논쟁이라던가 두 가지 글이 함께 있다거나 토론하기라던가 해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틀리게 돼. 동물원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 중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에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랑 관련이 없는 걸 해놓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선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많이 틀려서 사실은 긴장 안 하는 게 긴장했지 조금. 근데 안 그러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시험 때 긴장 진짜 안 하거든요. 그냥 완전 뭐 어때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국어가 6과목 중에 조금 제일 떨렸어요. 그래? 약간 압도당하는 게 있었나? 글자도 너무 많고. 그냥 떨렸어요. 그래?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한 번도 학교에서 안 쳐봤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정말 안 떨려요. 그리고 수능은 그거보다 안 떨려요. 안 떨리네요. 근데 저는 뭔가 그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이런 것보다 뭔가 이게 좀 되게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체계적인 느낌이지. 근데 거기서는 너무 제가 원래 어.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건 그냥 이거 지문 보고 이렇게 너의 실력으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근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가 더 뭔가 너무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학교 내신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좀 구차할 수밖에 없어. 그 200명 너희 한 학년에 200명 돼요? 뭐 그 정도 되는 애들을 1등부터 200등까지 세워야 되잖아. 공개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러려면 문제가 좀 구차해질 수밖에 없어. 쌤은 고등학교 때
영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신 거야. 그래서 쌤은 서술형이 있었거든? 서술형 문제가 한 40점으로 배점이 되는데 98.7점이 1등이었는데 10명인 거예요. 근데 1등급이 8명까지였어. 4%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등급을 따야 되잖아. 그럼 이 10명은 어떻게 될까? 다 1등급 줄까? 아니, 다 2등급인 거예요. 어이? 왜요? 1등급 없는 거예요. 헐. 그래서 학교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 2등급이요? 저게? 그러니까 2등급인데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고려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 그런 친구들은 평균 내신이 선생님 때 한 평균적으로 1.2에서 4였어야 했어. 그러니까 다 1등급이고 내가 진짜 약한 거 하나 2등급 이래야 이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은 이제 가고 싶었던 친구들 갑자기 다 1.7 이래. 이번 학기 성적이 그런 거죠. 이런 변별해야 돼서 문제가 구차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수능은 변별을 해봤자 30만 명 내에서 변별하는 거예요. 그럼 4%가 몇 명이야? 계산이 어렵지? 쌤 당장 계산이 안 돼. 한 1200명? 쯤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체계적으로 낼 수 있죠, 문제를. 확실하게. 누가 봐도 답이게. 근데 실력이 없으면 답이 안 보이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은 사실 쌤도 모의고사가 더 편했거든. 학창시절 때 모의고사 때 하나도 안 떨고 풀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국어 80분 주거든요. 수학 100분 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더 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근데 내신에 완전 강한 친구들은 내신은 내가 정해진 범위를 싹 다 외워버리면 되니까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 어떡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대학교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원서를 내는 게 달라집니다. 고려대랑 연세대를 예시로 들어주면은 쌤한테 비교군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요. 옛날 같지 않아요, 두 학교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고려대는 수능을 잘 쳐야 돼. 연세대는 내신이 좋아야 돼. 선생님은 둘 다 냈거든. 물론 서울대도 냈어요. 설마 안 냈겠니? 냈는데 받아주지 않았겠지, 서울대에서. 수능을 잘 쳐야 내신을 해서 선생님 수능 수학 빼고 다 맞았거든. 다 맞게. 그러니까 가채점 했을 때 수학 빼고 다 맞았는데 그러면 수능을 잘 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고려대는 최초합을 했는데 연세대는 추합을 했어요. 그냥. 근데 선생님 학과는 고려대가 더 좋아. 그리고 장학금 이런 걸 받을 수 있어. 이제 최초합이니까 선생님이 그 1등부터 몇 등 중에는 높은 순위일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맞? 긴장을 안 했거든요. 긴장을 안 했거든. 수학은 아무리 긴장을 안 해도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문과라서 30번이 아니지. 그 30번은 쉬운 문제고 확률과 통계 이런 거 선택하면 쉬운 문제고 22번인가? 그 선택형 문제 있어요. 그걸 맞아본 적이 없어. 나머지 다 맞자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국어는 긴장을 하면 평소에 선생님 친구들이 실제로 그래서 재수를 많이 했는데요. 1등급이 나오다가 수능 때 4등급이 나와버려요. 4등.
4등급. 긴장을 해서. 근데 국어가 4등급이 나오면요. 수학은 뭐 계속 2, 3 이렇게 나오거든? 변하지 않거든? 긴장에 따라서. 근데 영어가 5등급이 나오고요. 탐구가 막 3,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 하던 친구들이 국어를 망해서. 아 1교시가. 그래서 긴장 안 하면 좋은 것 같아. 선생님은 진짜 운이 좋았던 게요. 선생님은 약간 코로나 시기 때 수능을 쳤거든요. 근데 쌤이 코로나에 안 걸리다가 수능날 걸린 거야. 당일에요? 수능 전날 걸린 거야. 그래서 너무 조금 이상해서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자 하고 갔는데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쌤이랑 친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을 내년에 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 막 선생님은 그래서 수험표를 받으러 가요. 수능 전날에. 아빠가 대신 갔어.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완전 격리니까 아빠가 대신 갔는데 막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전화 오고 우리 학교에 나만 그렇게 나만 응급 그 구급차 타고 수능 치러 가니까 난리 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쌤은 오히려 내년에 가지 뭐. 내년 한 번 더 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쳐서 긴장을 안 했죠.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저랑? 네, 사실 와. 그래서 붙은 거예요. 아, 멋있는 게 아니라요. 긴장을 하지 마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여기 갔겠지. 아니 버려도 멋있잖아. 아니에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중3이니까 고등학교 데뷔까지 봤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오늘 몇 점 받는지보다. 그래서 은근 이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런 내 안에 약간 체력처럼 길러진 것 같아. 길러질 수 있는 것 같아. 막 선생님은 수능 준비하면서 선생님 학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멀었어, 집에서. 그래서 일부러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풀어보고 스카에서도 풀어보고 독서실에서도 풀어보고 학교에서도 풀어보고 했는데 선생님 결국 학교에서 수능을 안 쳤잖아. 이상한 데서 쳤거든요. 이상한 교육청 건물인데 약간 선생님들이 연수 받으러 갔을 때 이제 막 학생들 지도하는 교육 듣는 그런 건물에서 한 반에 코로나 걸린 애들이 6명 이렇게 있었어. 근데 쌤 혼자 아니에요? 6명 있었는데 심지어 한 명은 열이 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어. 열이 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선생님 제2 외국어까지 쳤어요. 아랍어를. 이거 왜냐면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선생님 서울대를 내고 싶었거든. 그래서 쳤거든. 그때는 했어야 돼서. 그래서 5시 반까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가고 나 혼자 치고 나왔어. 헐. 근데 제 외국은 성적 안 좋아도 돼요. 네, 치기만 하면 돼요. 서울대는 자도 돼. 자도 뭐라 안 해. 선생님은 이렇게 알라딘의 기도를 하고 풀었지. 알파벳만 외우고. 몇 점 나왔어요? 선생님 한 절대평가거든? 한국사 나 영어처럼 한 3등급 나온 것 같아. 알파벳만 알아도 되거든. 그랬답니다. 그래서 숙제. 네.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좀 딴 얘기 많이 했고 숙제인데요. 일단 하인이 혹시 성어 이거 받았어? 네. 31번부터? 31번 없지. 성어 이거 40번까지 외워오세요. 40번까지 외워오시고
약독은 데이 13, 데이 14, 데이 15. 데이 13에서 15랑 어휘 공부해 오셔야 하는 거 알죠? 다음엔 쌤이 또 다른 지문을 준비해서 올게요. 여기서 풀어볼 수 있게. 수고했어요, 오늘. 시험도 다 친다고 수고했어요. 이번 주말에 좀 놀고. 저희 찜질방 가요. 찜질방 가? 사이렉스. 그래? 좋겠다. 선생님 이거 끝나고 또 이제 일하러 가는데. 왜요?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된대서 그 영상 찍으러 가. 대박. 고생했어요. 네.